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편하게 잘 떠들었는데 많은 분들 얘기해야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할까? 버벅거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려 그 강의할 때 앉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1강 강의 제목이 서세동점의 시대 조선 근대 운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세동점의 시대라는 거는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시대를 서세동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시대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운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혹시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일성대부터. 헤네스를 말고. 네. 보통 강화도 제약부터 시작했다고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강화도 제약으로 개항이 됐잖아요. 강제 개항이 됐는데 강제 개항이건 어쨌거나 그래도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근대화라는 건 자본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말을 해석해서 찾아보면 되게 애매해요.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가도기적인 시간 이런데 근대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민족국가, 유럽에서는 민족국가 형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화 되기 시작하는 시대를 보통 근대, 산업화 시대를 접어드는 시대를 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민족국가 형성은 민족이라는 말은 어떻을지 몰라도 우리는 당군 이래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양의 민족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서양은 중세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민족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 나라들이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가 만들면서 민족이라는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이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는 원래부터 당군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 너무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끈끈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어떤 유대감 있었기 때문에 서양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대체로 그러면 근대가 언제부터냐 그러면 산업화로 언제부터 접어들었느냐 라는 시점을 갖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초점은 과연 우리 근대가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래서 요새 뉴라이트 사람들이 막 떠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자본계 근대화는 시켜준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오늘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아시죠? 우니하고 사건? 아니에요. 아편전쟁. 아편전쟁. 저거 전형적인 한포위계라고 하는데 한포위계가 뭐냐면 서양이 근대 함선을 쫙 갖고 와갖고 몇십척씩 여기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 포를 몇 명 쏘는 것만 해도 한국돼요. 아편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포위계로 일단 항복을 했는데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조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해서 다시 이게 전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동점의 시대다. 언제부터 서양이 동양을 점령했냐? 그럼 보통 저말에도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서양이 먼저 산업화가 돼갖고 연료,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동양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침략했다라고 이렇게 우연중에 그렇게 교육받아왔던 것 같은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 서세동점 시대가 시작된 것은 대항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5세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1454년에 실크로드가 폐쇄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크로드가 폐쇄되냐면 실크로드가 뭔지는 아직 중세 때부터 계속 이렇게 동양에서 서양으로 향료, 비단 이런 게 넘어가던 비단길 이게 이제 실크로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요 길목인 이스탄불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실크로드가 막히는 거예요. 막혔다는 건 완전히 입각이 난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죠. 관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로 이렇게 올 경우에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에스파냐, 이렇게 스페인이나 옆에 있는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아시아로 진출을 해야겠다. 아시아
아메리카 새로운 대륙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콜럼버스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1453년이 어떤 해냐면요. 제가 연도에 대한 감을 좀 익히게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저게 이제 수영대군 정유재랑 그러니까 수영대군 나는 일으켰을 때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말고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백년 전쟁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거기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누구인지 기억이 아닌 사람? 잔다르크. 잔다르크. 백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국, 프랑스는 이 백년 전쟁을 거치면 잔다르크의 공적이 뭐냐면은 강력하게 프랑스 민족국가를 만들어줘요. 이게 딱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잔다르크가. 그러면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이행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백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1453년이 어느 정도의 시대적인 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이 실크로드로 나면서 이제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 영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위인전 많이 봤는데요. 마젤란, 콜럼버스가 뭐 항해의 개척가, 뭔가 탐험가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배우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콜럼버스의 살인마도 그런 살인마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살인마가 되냐면 이게 콜럼버스의 배예요. 서인도제도 개척할 때. 가리가 서인도 제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카리브해 미국 있잖아요. 중앙 아메리카 있는데 거기인데 이때는 여기 있는 줄 알고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 배를 갖다가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배를 띄워서 하려니까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중국 이렇게 뭐 인도 이런데 이렇게 황금의 나라를 찾아서 황금을 실어갖고 오겠다라고 이제 국왕을 막 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돈을 엄청 모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서인도제도에 와갖고 할 짓이 뭐냐면은 거기 섬에 인디언들이 되게 환영을 해줬대요. 사람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붙잡아다가 가서 한복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상금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손목을 자르고, 그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황금을 어디서 황금을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노예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여기에 이제 스페인 선교사가 쓴 보고서에 의하면 콜럼버스 시대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몇 년 동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학살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항해 시대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대항해 시대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근데 본질은 그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살이 시작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15세기, 16세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콜럼버스하고 마젤란에 의해서 이제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데 이렇게 식민지들이 점령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기의 식민지, 노예 사냥은 우리는 이제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있잖아요. 그것만 노예 사냥이라고 시작되는데 훨씬 먼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직 산업화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광산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대항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이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00년, 1602년, 1664년 이때 이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동인도 회사 회사 하나 설립하면 무슨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황실의 정권을 갖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동인도 제도가, 동인도 회사가 각 식민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총독부랑 똑같은 역할, 학살에 있잖아. 모든 착취를 해나가는, 그러면서 그 모든 부를 동국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동인도 회사 이런 역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로 넘어가면은 1760년 이러면 정조가 등극하는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때인데,
거기 산업자본이 이렇게 축적되면, 이렇게 산업자본이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대항해 시대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부가 쌓이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의 3대 발명,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식 면방직기가 발명되고, 제철산업, 그래서 그때까지는 목탄으로 이렇게 철을 하다가, 이때부터 코쿠스라는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코쿠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철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을 처음엔 물이 끓는 압력이 힘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거로 압축,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기로 움직이는. 그게 산업혁명의 전부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이제 아까 동인도 회사 이런 서양 각국이 이제 유럽 각국이 침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동남아시아는 다 이제 식민지를 접어들었고, 타이 참 부럽던데 양쪽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그 사이에 껴갖고 자기네만 중립지대하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점령하던 시대가 이제 아편전쟁 전후에서 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아편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그냥 아편을 팔아먹어서 중국이 그거를 불질러버려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사가 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는 동양이 되게 가난하고 무산주안았잖아요. 근데 청나라 시대만 해도 굉장히 유럽보다 부유했어요. 사실은 되게 부유해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입하는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도자기, 비단, 향료 이런 거는 집집마다 자기 생활비의 20%를 여기에 쓸 정도로 불티가 나는 거야. 이걸 못 사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동인도회사에서 팔 게 없는 거야, 영국에서. 값싼 면을 팔았는데 청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거하고 충분히 섞고 질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모든 영국의 은이 이제 다 유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영국이 파산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냉꾀가 자기네들이 그때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여기다 밀수를 하는 거죠. 당연히 밀수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라의 정식 체계를 통해 수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어느 정도로 아편 환자가 생겼냐면요, 인구의 20% 내지 25%가 아편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때 청나라의 황제가 조광제인데 세 아들이 다 아편 중독자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아편 소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당시 아편 빨고 해골이 된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 굴에서 종일 아편만 빨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그러면서 은이 도로 다 유출되니까 청나라의 경제는 또 마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편을 다 물에다 담궈버리죠. 그리고 그 돈을 물어주겠다고 해요. 다 물수하고, 그 대신 너네 나가라. 아편은 더 이상 팔지 마라. 그랬는데 영국에서, 아니, 우리 걸 뺏는단 말이야. 우리 거를 이렇게, 이거는 배상을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에요. 한 나라가 아편을 팔 자유를 얻겠다고 그렇게 쳐들어간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고, 제국주의 모든 전쟁들이 다 추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누더기가 되냐면 1차 여기까지 난징까지 왔는데, 그래서 홍콩 이떼내주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돌려받았잖아요. 홍콩 이때 내주게 된 거고,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데 이거 갖고 또 영국이 만족을 못해. 더 가야겠어. 이거 갖고 돈이 안 돼. 그래서 에로우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가면서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동양에서 엄청난 황제의 나라, 잘 된다는 청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다 끼어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세력권, 영국 세력권, 독일 세력권, 러시아 세력권, 일본 세력권, 미국까지 끼어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난도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돈 되는 이렇게 항로를 따라서 도시가 지금 번화 다 발전된 데가 여기에요. 거기에 이제 외국 자본이 전부 들어와갖고 이제 청나라의 고유의 산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
베이징 조약까지 여기까지 다 밀고 들어왔거든요. 베이징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북경에 있던 황제가 이제 저기 어디 도망가요. 피신을 가는 거죠. 어디지 거기 이런 생각에 얼른 피신 가서 우리나라에서 위문을 가요. 삼국의 황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위문을 갔다가 이 아편 전쟁의 현실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서양 얘네들 큰일 나는 애들이구나. 함부로 받아들이다가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화된 서세동점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논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서양의 군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말한 증기기관 이런 제철 이런 것처럼 자체 기술 혁신과 내재적 발전이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양이 사람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다 몰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내재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자본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저는 이 빼앗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 자체 힘으로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탈을 갖고 자기네들이 근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시작부터 시작된 침략과 약탈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금이 있어야 기계화를 만들지 돈을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원시적 축적이라고 초기 자본 있잖아요. 이것이 내재적 발전에서 된 게 아니라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약탈, 상인 자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근대는 우리나라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서양의 열강의 침략으로 완전히 반식민지가 된 조건에서 중국도 이제 청나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축적을 할 기회는 그냥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강화도 조약부터 보지만 중국은 자본이 축적된 시기로부터 보지 않고 중국 근대 시작을 아편 전쟁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하는 시대, 서양의 침략이 드러오는 시대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근대는 봉건제가 해체되고 그러면서 민족국가가 수립되고 그러면서 아시아 침략과 병행하면서 진행하는데 아시아의 근대는 섬나라가 다 망해가고 조선도 다 망해가는 시점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서양의 서양 세력의 침략과 병행하면서 어떻게 근대를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되게 무거운 과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렵에 조선은 조용했느냐? 1628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부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양성이 무지마지하게 와요. 이게 이제 1818년에 영국 일군장교 바실롤이 조선서해 탐사기라는 우리나라 여기 그걸 다 잰 거야. 이거 왜 쟀겠어요? 서해 침략하려고 재는 거 아니에요. 물 깊이가 어느 정도고 섬이 어디 있고 암초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연, 그 다음에 이제 하멜, 우리가 많이 알죠. 박연, 덴마크 사람, 하멜, 필루기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침략을 하기 위한 사전 모색 단계로 온 거예요. 하다가 배가 침몰하니까 우리나라에 붙잡혀서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 하멜, 필루기는 뭐냐면 나는 임무를 완수했다. 조선은 이런 나라다. 라는 이제 보고서를 쓴 거를 마치 무슨 있잖아요. 이렇게 기획문 쓰듯이 하멜, 필루기 이렇게 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박연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에 살 때는 내가 침략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수강의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보면 인길리가 영국이죠. 영국 성박이 되게 정확해요. 영흥 앞바다에 머물렀다. 이 표류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1644년에 동인도 회사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9세기의 조선의 공식 이양성 기록만 35회가 나오는데 너무 잦아서 다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잦아서 이걸 일일이 쓸 수 지나가는 배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류를 구하니까 우리 표류하는 거는 우리는 다 그에 물도 주고 식량도 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조선에도 이렇게 위험이 꼬침꼬침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잠깐 제가 미국 얘기를 할게요.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립했다 그러면
겨우 이제 아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동시에 중국 진출에 열중을 해요. 독립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갔냐면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는 여기였어요. 13개주. 이 대서양 연합국가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서부 개척을 하기 시작하지. 인디안 쳐 죽이고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서부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기도 하고 쳐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되면서 드디어 태평양 연합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는데 이 대서양 연합국가 독립 요 무렵만 하더라도 중국 진출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핑 돌면 여러분 돈이 안 되겠죠. 너무나 이렇게 이게 항로가 길어서 그런데도 엄청나게 1780달러 이때 연 수출로 순이익 4만 달러 거의 영국 다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840년대에 들어가면은 미국은 완전히 유럽 수준의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북전쟁 기억하시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를 보면 막 너무 아름답다. 노예들 막 있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전원이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가 공업국가고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미 1830년대부터 북부는 산업국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노예를 빼내야 노동력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1832년에 아시아 특별원정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만드냐면 이제 태평양 국가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이게 되려면 10몇 년이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이리로 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자본주의는 식민지를 침략해야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이제 영국, 프랑스가 다 먹어치웠잖아. 진출할 때가 어디니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한 게 아시아 특별 원정단이고 그 원정단의 일환으로 페리가 이제 돌게 되면서 그 페리가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는 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1842년에 개방 문제, 조선 개방 문제를 의회에 채택을 하는데 상업적 투자를 은둔국 조선에 여기 조선국에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가 됐다. 유럽 모든 나라들이 조선의 세국 양위 정책 봉쇄를 한단 말이에요. 봉쇄를 하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있다가 못 들어간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행 이거 뭐예요? 사실은 침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얘기는 안 된다. 침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50년 전후에 미국은 일본과 통상하는 길을 열고 조선과 무역하여 샌프란시스코와 상해 및 간통, 그러니까 여기를 잇는 이 항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하고 조선이 석탄 공급 저장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쉬어가기도 하고 원료도 공급받고 배가 무조건 못 가거든요.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특별히 미국이 여기를 중시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만주는 손을 못 댔거든. 자기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는 만주였던 거예요. 조선보다도 만주였던 거예요. 만주에 빨리 침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선이나 일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을 개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 때문에 잠시 돌아갔다가 1866년부터 초조해졌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조선을 뺏기면 만주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프랑스가 조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1865년에 그들의 보고서예요. 186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병인양요가 있죠. 병인양요가 있죠. 프랑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미국은 조선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산업자본주의를 가려면 원료, 식민지가 필요한데 조선은 필수 코스였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조선은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오죠. 여러분 프랑스 우리가 이긴 거 아세요? 예. 예,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잖아. 프랑스 신부를 죽여갖고 들어온 것처럼 알고 있는데 프랑스 신부나 서양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손좀 내리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부들이 여기 올 때는 물론 포교를 하겠다고 오셨죠. 선교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그걸 보내줄 때 있잖아요. 그냥 넌 선교만 해 그러겠어요. 선교도 물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서양 사상을 가르치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대상 없지 일이하고. 사실 그건 좋지만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나라의 보고서를 정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전부 외국의 길잡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천주교를 위촉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들을 이용해서 뭔가 화치를 좀 해보려고 제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신부들이 그때 뭐라고 또 대원군한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무관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열이 막 오른 거지. 지네가 침략을 당하면서 우리가 도와달랬더니 정치랑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더 본격적인 탄압에 그냥 대원군이 부인도 천주교 신자고 다 천주교 신자잖아요. 안 그래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탄압이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더 열심히 부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는 이건 탄압이라는 건 빌미고 여기서 보면은 이미 프랑스가 19세기 초부터 이제 조선을 이렇게 침략해준다라는 국가 정책을 세우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정찰을 이미 다 하고 군한 삼척으로 본격적인 2차 원정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강화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터니까 이 근처에 4,000명이 운집해요. 우리나라 민중들이. 우리나라 민중들은 정말 잽싸기로 4,000명이 운집을 해갖고 문수현상에서는 외국으로 졌다는 소리가 있고 하여튼 졌어요. 이 사람들을 여기 정중성상에 몰아넣고 몰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골짜기잖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골짜기로 올라오는 얘네들은 또 되게 우리를 무시하고 다 들어온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몇 명 왔어. 이거를 완전히 이제 몰살을 시켜버려서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어요. 후퇴하게 만들어서 프랑스는 손을 들고 나가버리죠. 이게 이제 이 병인양요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연적인 게 신부들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허세종조의 시대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가 치기 전에 프랑스가 가을에 들어오거든요. 6월달에 들어와요. 6월달에 들어오는데 미국은 참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거짓말에 능하다, 사기치는 데 능하다고 할지 제너럴 셔먼이라는 일반 선전으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준만교수 책에 보면 제너럴 셔먼도 그렇고 신비양해도 그렇고 물 달라고 왔더니 그러니까 괜히 트집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너럴 셔먼은 아까 말한 운동국 주소를 파괴할 때가 왔다라는 걸로 갖고 제일 처음에 포항매교로 들어오는 거. 이건 포항매교. 아까 말한 본격적인 전쟁을 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시아 나라들은 한 포 몇 포만 쓰면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한 포 몇 포 쓰고 뭐 하자 그래? 개항하자 그래요. 우리를 교육하자 그래요. 그렇게 들어오기 제너럴 셔먼이에요. 그래서 대동강으로 쭉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핑계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도 안 밝혀요.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들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종이, 쌀, 금, 인삼, 펄가죽 이 조선물을 우리 옷감 유리 그릇이 뭐냐면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이런 거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잖아.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강산, 이런 걸 바꾸자. 만약에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한양까지 서면 우리 뒤에는 엄청난 함대가 있다. 그러니까 박 교수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평양 감사가 우리는 교육할 의향이 없다.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몰살을 시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평양 시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그때 민중들, 그때 시민이 아니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꾀를 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지형 지물을 방어하는 거는 지형 지물에서 결정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동강에 이렇게 조수 간만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걸 알고 어느 지점에 가니까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도 글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실험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울에 갇혀갖고 나가지 못하는데 불배를 질러갖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 청원호가 불에 타갖고 그대로 가라앉아요. 한 사람도 못 살고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물리친 게 윤호를 청원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평양에 가면 대동강에 서 있는 대노를 청원호 큰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인데 미국을 제일 먼저 물리친 나라 어디?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거를 포함해결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협박하는 거지. 함대 쏘면서 협박하면 사람들이 뒤에 뭐 몇 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자체로 기가 빠지고 전형적인 포함해결을 항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페리지독이 그냥 폭포 쏘니까 항복했는데 우리나라는 포를 배를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남원군묘 도굴 사건이에요. 우리 남원군묘 도굴 사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오페르트는 독일의 상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강도였는데 얘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걸 총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해 주재 미국 공사 히워드예요. 히워드면서 그다음에 이전에 통역 세킨스와 프랑스 선교사까지 이렇게 해갖고 독일 해갖고 왜 포함외교 갖고 안 되겠거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포함이 왜 안 속아 넘어가거든. 근데 아직 전면전을 하려니 좀 못하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깨를 낸 게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남영국묘 시체를 파갖고 대원군한테 조선은 조상을 잘 모시는 나라라더라. 근데 희신을 갖고 협박하면 대항하지 않겠나, 교역하지 않겠나. 그게 오페레이션 남영국묘 도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발굴을 한 독일 상인이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획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기획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성동격서 전략으로 여기만 치면 사람들이 쭉 집중할까봐 신안도를 대동강으로 보내요. 대동강 근처로. 거기서 막 허청질을 하면서 노포질을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기는 그 아래에 있는 남원교모임에는 되게 조용히 들어와요. 새벽에. 차이나오를 타고 되게 조용히 들어와갖고 새벽에 절로 진출을 하는데 우리 조선인들은 거기서도 극악을 떨면서 못하게 말렸어. 막 이제 괭이 들고 뭐 엉덩이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거하고 나서니까 이제 이렇게 금방 할 줄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못하면 새벽에 오니까 얘네한테 겁이 난 거야. 왜냐면 오밤중에도 이러든 낮에 광분이라도 몰려오면 지네가 죽잖아요. 이게 도망을 가요. 파다 말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돌아가면서 오히려 총질을 하면서 협박편지를 보내요. 빨리 개항하라. 우리는 함대가 있다. 근데 여전히 두 번째 침략인 남영국묘 도굴 사건도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페르트의 독일 상인 이거는 정말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신비한 거. 혹시 여기서 선샤인 보신 분? 선샤인 좀 보세요. 선샤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걸 보는데 막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드디어 얘네가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 거지 같은 나라는 도대체 포함해도 안 돼. 대포를 협박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도굴 사건을 일으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침략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민연의 양위 세력이 시끄럽게 했다.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1871년 아메리칸 코리안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식적인 미국의 최초의 전쟁이에요. 침략전쟁인데 그때 이제 작전을 68년부터 논의를 해요. 남원군묘 도굴 사건 실패 직후에. 그래서 이제 쫙 뭐 함대 로한 제도까지 동원을 해갖고 그러니까 국무장관에게 제출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5척의 함선이 이게 아시아 분단으로 함선으로 배치가 되는데 5척이면 지금 보면 그냥 뭐 가볍게 보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5척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함대의 전부였어요. 이 다섯 개를 보내갖고 그러면서 이제 침략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초지진에 상륙한 일군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기 초지진에 가면 실제 저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군이 상륙한 거 인천 상륙작전도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전대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인천에 강화도. 이게 신미양형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덕진 부대를 점령하고 이제 수지진을 초토화시키고 들어갔거든요. 강화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성부가 있고 저쪽에 수지진이 있거든요. 수지진을 초토화시키고 광성부로 와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켜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어제영 장군 그다음에 거기 민중부시 싸움을 시작하는데 미국인들이 질리게 만들어요. 왜 질렸나? 그 선지알이 잘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흙으로 미군의 얼굴에 뿌리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그 로우 제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악착을 떠는지 이해할 수 없는 민중을 갖다 이런 세계 어디를 생각해도 이렇게 거지 같은 민중을 극악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 누가 조선인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하고 되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들이 우리가 들쥐 같다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있잖아요. 대들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요새 와서 이렇게 틱소리도 못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근대에서 이랬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수지진으로 후퇴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담해진 거야. 사람들이 이겼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어. 몇 명이 흙으로 잡혔어.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흙을 뿌리고 난리를 치고 죽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강화도 하나를 점령했을 뿐인데 거기 있잖아요. 강성부를 점령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한양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양을 가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이 둘째 같은 이들끼리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 그래서 후퇴하자. 초지진으로 후퇴했는데 초지진에서 첨사 아까 진척하고 올라가는 전술적 후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공격을 나가특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100명이 죽어요. 여기서 이게 있잖아요. 공식 기록에는 미군이 죽은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 자료를 북쪽 거랑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고 퇴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작이 있잖아요. 이게 수작, 수작 깃발이에요. 근데 어제현 장군의 깃발인데 걔네가 건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원래는 제너럴 셔머너도 조사하러 왔다. 그 다음에 개항을 하고 배상금도 받으려고 왔다. 이게 세 가지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도 실패하고 수자기를 가져갔는데 옛날에 중세 때 전쟁하면 상대편이 깃발을 갖고 오면 이긴 걸로 보이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승산했다고 주장했을지 몰라도 미국 가서 엄청 이제 그거 진상행이라고 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자기네들 핑계는 우리가 그거 진 게 아니라 강화도가 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뻘로 상륙하다 보니까 다 젖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이렇게 상륙작전을 할 때 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교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진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방어전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왜 심리학으로 졌다고 말하는 거야? 공식 기록에서는 진 걸처럼 얘기해요. 미국이 그냥 있잖아요.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물이나 얻어먹으러 왔다가 길이나 물으러 왔다가 우리가 막 대드니까 좀 상대하다가 그냥 갔다고 이렇게 나와요. 왜 역사 기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강화도 여기 있잖아요. 대동강부터 여기가 우리나라가 정말 공식적인 전쟁에서 최초로 미국을 이긴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자본주의가 없었을까요? 조선은 이미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어요. 17세기 이후, 여러분 17세기 이후에 실학기 싹트는 시기가 17세기 후반부라는 거 아시죠? 실학이 왜 나왔겠어요? 기반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실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미 상품이 발달하고 시장 5일장 이런 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민간 수공업이 시장이 만들어진 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요만한 것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갖고 돗자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상품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작물이 등장했다면 상품 재배작물이 등장하는 거죠. 화폐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냐면 청과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대상, 거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송상, 개성상인이죠. 유상은 평양상인이죠. 경상은 이게 한양의 상인들을 얘기하고, 만상은 신의주, 의지 쪽, 이제 북경시대. 내상은 이 부산 지역. 일본이랑도 무역하고 있잖아요. 이랬던 상인들이 엄청난 이상들이 등장을 해요. 이 상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직 한옥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분제 그 1600년도에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노예가 공을 세운 벼슬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내놓는 사람은 벼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제가 노예제 신분상승하는 사람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노예가 거의 이렇게 1.몇 프로, 0.몇 프로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신분제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유랑민들고, 그러면서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7세기에 병신대기근 아세요? 그 항시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났다 말할 정도로 1700년도에 기근이 대기근이 3번 있었는데 병신대기근은 그 얼마나 제가 항실에서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런 기근 속에서 유랑민들이 나타날 수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탄생, 회사가 생기면 노동자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원래 그 노비들 중에 그 외거 노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서민 지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노비 신분을 탈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광업 분야부터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광업 분야부터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조선이나 청나라나 광산은 민간인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그 노다지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밀란이 난리를 치고 이러는 조건 속에서 일하는 무역노동을 시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강산이 개발이 안 되고 캐지를 못하고 놀게 되니까 개발상인들의 잠치행위, 이거 몰래 캐는 거잖아요. 이게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를 11세기 중반 이후에 설전 수세, 뭐냐면 세금이라도 걷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먼저 돈을 내라. 그러면 광산을 개발하게 해주겠다. 쓰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1687년에 전국에 은광수가 약 7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조선 남조실록이라는 기록에 어느 광산도 세금을 안 내더라. 그만큼 이게 무너진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은광으로 사람들이 막 아까 유랑민들 있잖아요.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정부는 당연히 그때 워낙 밀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폭동을 우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은광을 폐쇄하니까 잔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지배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경래인하는 아시죠? 예. 홍경래인한테 이렇게 돈을 대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또 광산주들이에요. 광산주들이 돈을 내주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를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막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홀동광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분업이 진행이 되고, 그 광산 근처에 마을이 생기면서 거기에 기숙사도 있어야죠. 식당도 생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분업이 일어나고, 그 안에 피는 것도 누구는 피는 사람, 누구는 운반하는 사람, 이런 분업이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광산에서부터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본격적인 자본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광산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선의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정제 수공업 단계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제철 가공 분야, 노크루, 안동유기 이런 거 아시죠? 예. 이제 이때 되게 유명해진 납청 이런 평북 분천에 있는 이 노크루 생산에서 이런 거를 노동자는 5일제로 화폐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촌이 형성이 돼요. 그 노크루 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예를 들어 면직물도 예전에는 농가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했다면, 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생기게 되면 마을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쫙 모여서 그거 만들어. 근데 돈 대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개별 노동으로 하는 게 점차 이렇게 가내
관해수공업이 공장대 공장대 수공업 공장에 아직 기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계만 들어오면 본격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이게 19세기 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조선 자본주의가 딱 뜨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론이라고 사람들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요즘 얘기를 하는데 맹하정도가 아니라 거의 있잖아요. 이런 토대가 급속하게 구축되고 있는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조선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설프게 그림하고 좀 다른데 어디 이렇게 지진으로 많이 뿌리 서양 혈관이 침략한다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게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이 뭐예요? 이게 전세, 김포, 한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거치지 않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나라가 운영하려면 세금을 거쳐야 되는데 완전히 세도 정치, 매각매직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한번 예를 들어 얼마를 받고 팔았어. 근데 누가 더 언놈이 더 준대. 그럼 한 달도 못 가서 갈아치워. 그러니까 한번 발령을 받으면 다음 회가 오기 전에 더 축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에서 보는 물세 뭐 있잖아요. 받아먹고 난리를 치고 이중 삼중 수탈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매각매직에 대한 심각성은 그런 거죠. 그러면 토지제도를 완전히 문란해지고 유럽민이 확대되고 밀란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요선시대 그러니까 그 진주 농민분기 같은 경우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홍경래나 뭐 이런 있잖아요. 거의 밀란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게 조선의 시대였다. 조선이 이렇게 올라가 가고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역으로 새로운 질서,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의 정치가 등장을 하는데 대원군이 363년부터 딱 10년 동안 이제 건자에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일단 폭포제 실시, 양전사업 실시, 항공문란, 표창제 시행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민중들의 개혁, 이게 자기네 이 세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서 양반들의 원성을 받은 게 서원철폐하고 호포제 실시죠. 호포제 실시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거두니까 양반들이 불만이 막 올라가는 거. 우선 양반들은 안 냈거든요. 조선 이때 가면 60%가 양반이에요. 60%는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호포제가 물론 서원제는 뭐냐면 지방마다 서원이 600개가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원을 틀고 앉아갖고 자기 재산을 서원에 등록해요. 그러면 서원 재산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그거 단순히 탈세만 하는 게 아니라 서원에서 젊은 놈 지금 재벌 3세, 2세 이런 애들이 모여서 술 퍼먹고 시익을 든다고 하면서 기생 불러다가 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낸대 이러면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녀자 희롱하고. 그게 그 당시에 서원의 실태였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강력한 모든 지방 양반의 뿌리인 거죠. 이거를 대원군이 단칼에 거덜을 내니 결국 이것 때문에 대원군이 쫓겨났죠. 나중에 유생들한테 쫓겨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선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원군이 꿈꾼 것은 유교적 이상국가예요. 옛날에 조선왕조 초기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허세 정도는 시대, 근대로 접어드는 시대, 그럼 왕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죠.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재 개발 툴을 만들고, 양반이라는 그런 신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시대인데, 옛날에 그 시대로 돌아가고 그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대원군은 이런 이제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꿨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총국정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자주 국방 폐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제너럴 셔먼홈, 그 다음에 남원군몰 도굴 사건, 식민양요까지 정말 영구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선 군대가 아무리 엉망진창이 하더라도 나라가 이걸 지킬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같이 가세를 한 거잖아요. 71년까지는 버텼어요. 못 들어오고 막았어요. 근데 대원군이 2년 후에 쫓겨나죠. 73년에 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10년 동안 대원군이 나라를 활동같이 지켜낸 거, 백성들과 함께 이거는 적어도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걸 10년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대원군이 좀 더 근대 쪽에 신경을 썼다면 되게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근대 개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희 다음 강의 주제가 그건데 이때 그래서 저는 대원군을 세국 정책이라고 쓰는 거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무조건 개항해 주는 거야.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국 정책이라고 말을 하면 아니다. 그런 말을 쓰지 말자. 대원군은 개혁을 하려고 했고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불행하게 그 사람의 개혁은 근대로 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본본대로 되돌아가는 이런 개혁일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원군의 공과 한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이제 대충 끝날 때가 됐는데 오늘 강의가 10년 동안 그래봤자 10년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강의부터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시고요. 다수고수의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민족의식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리 뭐 이렇게 한포위기로 지랄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이긴 경력들이 있고 그러면서 석합이 쫙 심리학이 끝나고 나서 석합이 다 세우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실은 그래요. 침략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뭐 있잖아.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 좋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되게 충만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기간에 자발적 개혁을 통한 근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민비 정권의 그 외세 불적 정책으로 이렇게 투항의 길로 나서게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민족의식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그다음에 이제 그 만민공동회 그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민족의식이 그때부터 근대에 형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근대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근대사 싫어요. 왜요? 식민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5강 동안에 우리가 바보 머저리가 아니어서 식민지가 우리가 바보 식민지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다만 대원군 때 달리 이 뒤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대주의, 외세 불종주의 그런 것들이 인종에 잘못맞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설에서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저희 앞으로 강의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